2026년 기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아이디어들을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그냥 새로운 앱 하나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부터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교육,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 제작까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기술 목록을 나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술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또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디지털 세상에 새로운 도로와 건물이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거죠. 좋아요. 첫 번째 주제부터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네요. 기업들이 PDF, 스크린샷, 동영상 같은 비정형 멀티모달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허적되고 있다. 이 지점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와닿으면서도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데이터 엔트로피를 회사의 디지털 다락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디지털 다락방이요? 네, 처음엔 중요한 서류나 사진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잡동사니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최신 정보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기업 지식의 80%가 바로 그 먼지 쌓인 다락방 안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RAG 시스템,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AI에게 바로 그 정리 안 된 다락방을 뒤져서 답을 찾아오라고 시키고 있다는 거죠. RAG 시스템이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참고 자료를 보고 답하는 AI? 맞아요. 그런데 그 참고서가 뒤죽박죽 엉망인 거예요. 페이지가 찢겨 있거나 옛날 버전이 섞여 있거나. 그러면 AI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답을 하거나 아예 탈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겠네요. 정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자꾸 오류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AI를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일은 여전히 사람이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다락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겠군요. 네, 그게 바로 왕국의 열쇠를 쥐는 것과 같다고 표현해요. 왕국의 열쇠요? 네,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에서 자동으로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고 또 서로 다른 문서 간의 내용이 충돌하는 건 없는지 확인해주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런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만. 그렇죠. 그래야만 계약서 분석이라든지 복잡한 규정 준수 문제, 고객 지원 같은 거의 모든 업무를 AI가 제대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의 첫 번째 열쇠는 결국 정리였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이버 보안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보통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라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거짓된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이죠? 이건 일종의 악순환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안팀이 혹시라도 위협 하나를 놓칠까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탐지하는 고성능 도구를 도입합니다.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결과 경고 알림이 하루에 수만 개씩 쏟아지는 거예요. 수만 개요? 와. 네, 결국 고도로 훈련된 보안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그 수많은 로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알림인지 가려내는 단순 반복 작업이 되어버린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영혼이 갈려나가는 기분인데요. 그러니 누구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 보일 뿐 실제로는 일의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26년에는 AI 네이티브 도구들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1차 분석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뭘 하게 되나요? 마침내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더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우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뭔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탐정에게 서류 정리만 시키다가 드디어 현장 수사를 맡기는 셈이네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인프라에 대한 다음 아이디어는 표현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인간의 속도에서 에이전트의 속도로 전환된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인간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링크 하나를 클릭하면 페이지 하나가 뜨죠? 네, 1대1 관계네요. 그렇죠. 행동과 반응이 1대1로 짝지어지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에이전트의 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AI 에이전트에게 이 프로젝트의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리팩토링해줘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AI 에이전트는 그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파일을 동시에 분석하고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하는 수많은 하위 작업을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에 일으키는 거죠. 이건 1대 N 관계예요. 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기존 시스템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천 명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맞아요. 거의 디도스 공격처럼 보이겠죠. 네, 바로 그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에이전트 네이티브 인프라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에이전트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네. 이 인프라는 수많은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썬더링 홀드, 그러니까 몰려드는 솥대 같은 현상을 비정상적인 공격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설계가 돼요. 기본값으로요? 네. 그래서 응답 시간은 극단적으로 줄이고 동시 처리 용량은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로 높여야만 하죠. 미래 인프라 시장의 승자는 바로 이 거대한 병렬 작업을 얼마나 매끄럽게 조율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목소리, 음악, 이미지, 비디오를 만드는 생성형 AI가 꽤 익숙해졌잖아요. 네, 많이들 쓰고 있죠. 그런데도 막상 써보면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얻기가 어렵고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마치 배우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을 지휘할 영화 감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아, 영화 감독의 부재? 네, 이미지 생성 AI, 음성 생성 AI, 비디오 생성 AI가 각자 따로 노는 거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0초짜리 영상에 제가 만든 특정 이미지 속 인물을 새로운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추가해서 스토리를 이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그 장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찍어줘 라고 지시하는 식의 세밀한 제어가 아직은 너무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니까 조각조각 따로따로 만드는 건 되는데 이걸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엮어내는 그 연출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멀티모달로 진화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멀티모달이요? 네, 어떤 형태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영장이든 이미지든 음성이든 그걸 AI에게 주면 알아서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거나 기존 장면을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이 벌써 나와 있나요? 네, 클링 5원이나 런웨이의 알레프 같은 초기 제품들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밈을 만드는 일반인부터 할리우드 감독까지 모두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창작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데이터 분야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분야가 최근에 좀 통합되는 추세였는데 AI가 이 판도를 다시 흔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파이브트렌과 DBT의 합병 논의가 있었고 데이터브릭스 같은 통합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좀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AI 시대 이전의 이야기고요. 진정한 AI 네이티브 데이터 아키텍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AI 인프라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거의 하나의 몸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보셔야 해요. 첫째, 데이터가 기존의 창고, 즉 정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AI 모델이 이해하기 쉬운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창고로도 동시에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둘째, AI 에이전트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고객 이탈률 같은 비즈니스 용어의 맥락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데이터와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데이터랑 대화를 한다니.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데이터 분석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BI 도구나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시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분야도 정말 큰 변화의 중심에 있네요. 인프라 파트의 마지막 아이디어는 표현이 정말 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상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비디오가 더 이상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예요. 수동적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다. 네, 지금의 영상 생성 AI는 보통 몇 초짜리 짧은 클립을 만들면 그뿐이잖아요. 앞뒤 맥락도 없고 등장인물이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냥 신기한 움직이는 그림글의 나열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2026년의 AI 모델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전 장면을 기억하며 물리법칙처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일관성이요? 네, 단절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니라 캐릭터와 사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환경 또는 세계가 되는 거죠. 영화보다는 차라리 시뮬레이션 게임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그저 보는 것에서 그쳐서 그 안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거나 게임 속 세상을 만들거나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보는 것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의 전환. 우리가 생성된 비디오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첫 해가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하고 인상적인 예측입니다. 와, 지금까지 인프라의 변화만 쭉 살펴봤는데도 정말 거대한 변화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잘 깔린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 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살펴볼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맞아요. 기록 시스템이 마침내 우위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은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기업들을 정말 긴장하게 만들 것 같아요. 기록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고객관계 관리 즉 CRM처럼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대한 파일 캐비넷 같은 거거든요. 네, 데이터 저장소죠. 네, 본질적으로 수동적이에요. 누군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필요할 때 사람이 직접 꺼내봐야 하죠. 하지만 이제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실행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그 파일 캐비넷이 스스로 일하는 비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AI 모델이 데이터를 직접 읽고 쓰고 심지어 추론까지 하면서 이 수동적인 파일 캐비넷을 자율적으로 일하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일이 실제로 어디서 처리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역동적인 에이전트 계층이 되고요. 기존의 기록 시스템은 배경에 있는 단순 데이터 창고로 그 위상이 내려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략적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 AI의 다음 단계가 멀티플레이어 모드라는 것도 아주 흥미로워요. 법률이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 말이죠. 네, 버티컬 AI의 진화 단계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진화 단계요? 네, 처음엔 판례나 의료 논문을 찾아서 요약해주는 정보 검색 단계였어요. 그리고 2025년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추론의 단계였고요. 2026년은 바로 협업의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협업이요? 네, 생각해보면 실제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자와 판매자, 임차인과 임대인처럼 여러 사람이 얽혀서 일하죠. 아, 그렇죠. 지금 방식은 각자 자기 AI 비서만 데리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 결국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서 조율해야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구매 계약을 분석한 제 AI가 재무팀장의 AI에게 자동으로 자료를 넘겨주고 모델 조정을 요청하지 못하죠. 사람이 중간에 껴야 해요.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AI는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주고받고 맥락을 유지하고 심지어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협상까지 하는 공동작업 공간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와,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에이전트가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가치, 이 협업 계층 자체가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즉 해자, 모트가 되는 겁니다. 아, 해자가 생긴다.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되겠네요. 네, 다음 아이디어는 정말 발상의 전환 같아요.
인간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소비를 위해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최적화는 인간의 눈과 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키워드를 잘 배치하고 사용자의 시선을 확 끄는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를 만드는 것처럼요. 네,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예쁜 디자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스크롤 압박 때문에 놓쳤을 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죠. 잠깐만요. 그럼 미래의 웹사이트는 그냥 기계가 읽기 좋게 만든 사람 눈에는 좀 삭막해 보이는 텍스트 파일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좋은 디자인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건 정보의 이해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적화의 기준이 시각적 아름다움에서 기계 가독성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 기준이 바뀌는 거군요. 네. 물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기계를 위한 또 다른 디자인층이 생긴다고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지니어가 복잡한 대시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신에 AI가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슬랙에 이 부분에 문제가 의심되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보고해주는 식이죠. 영업팀이 CRM을 뒤지는 대신 에이전트가 패턴과 요약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고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비스의 가치를 스크린 타임, 즉 사용자가 얼마나 오래 화면을 보느냐로 측정했는데 이제 그게 끝난다는 예측도 있네요. 네, 참여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가치 평가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 참여에서 결과로. 네, 사실 생각해보면 AI 애플리케이션은 스크린 타임이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일 수 있잖아요. 와, 정말 그렇네요. 최고의 번역 앱은 제가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못 느끼게 해주는 앱이고 최고의 내비게이션 앱은 길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앱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명확해요. 챗GPT에서 깊이 있는 리서치를 단 한 번의 쿼리로 끝내는 것. 네. 어브리지가 의사와 환자의 긴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것. 커서가 복잡한 앱 개발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는 화면을 거의 보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난 결과를 얻지만 참여 시간은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매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클릭수나 사용 시간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즉 ROI를 측정하는 방식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클릭수 대신 의사의 만족도,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 금융분석가의 웰빙 같은 질적인 지표를 봐야 하죠. 와,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어렵죠? 그래서 이 새로운 ROI를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기업이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결과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분야, 바로 헬스케어죠? 네, 헬스케어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월간 활성 사용자, 헬스의 MAUs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는 아이디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건강한 MAU라니 용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존 헬스케어 고객을 먼저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 갑자기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아픈 MAU, 월간 사용자,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계속 병원을 찾는 아픈 DAU, 일간 사용자, 마지막으로 거의 병원에 안 가는 건강한 YAU, 연간 사용자가 있었죠. 아, 그렇게 나눌 수 있군요. 건강한 MAU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그룹이에요. 이들은 지금 당장 아프진 않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방을 중시하는 주도적인 소비자들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 의료 시스템은 치료에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잠재 시장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왜 지금 이 시장이 열리는 걸까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AI 덕분에 원격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요. 둘째,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처럼 구독 기반 서비스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점이죠. 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네, 이들이 바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예방을 지향하는 새로운 핵심 고객층이 될 거라는 아주 중요한 예측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AI가 게임이나 교육 같은 창의적인 영역과 만나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죠. 스피드런 섹션입니다.
네, 첫 주제부터가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아요. AI 기반 월드 모델이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된다는 건데요. 네, 저도 이 부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생성형 마인크래프트가 나온다는 비유를 봤는데 정말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서문과 친절한 용이 있는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제가 바로 그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환경 전체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마블이나 구글의 지니3 같은 기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플레이어와 창작자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진다. 네, 사용자가 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공동 저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바꾸는 마법붓을 만들어줘 같은 자연어 명령으로 세상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을 넘어서는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창작자들이 그 안에서 아이템이나 환경 같은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새로운 경제가 생겨날 거고요.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나 로봇을 훈련시키는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의적 매체이자 거대한 경제적 프론티어가 열리는 셈이죠. 나를 위한 해, The Year of Me라는 표현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극도의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정확합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죠? 과거의 위대한 기업들은 평균적인 소비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미래의 위대한 기업들은 평균 속에 숨어있는 개개인을 찾아내서 만족시킴으로써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 넷플릭스 추천 목록이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런데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에요. 더 깊은 차원이요? 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알파스쿨처럼 학생 각자의 학습 속도와 지적 호기심에 딱 맞춰주는 AI 튜터가 생기죠. 과거에는 수천만 원짜리 고액 과외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와,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건강 분야에서는 개인의 생체 데이터에 맞춰서 영양제, 운동계획, 식단을 실시간으로 설계해주고요. 미디어 분야에서는 같은 뉴스 기사라도 저의 관심사와 제가 선호하는 톤에 맞춰서 재구성해주는 개인화된 피드를 받게 될 거예요. 세상이 모두를 위해 최적화되는 것을 멈추고 오직 나를 위해 최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육 분야의 끝판왕 같아요. AI 네이티브 대학의 탄생이라니요. 이건 단순히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처음부터 지능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된 뭐랄까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적응형 학문 유기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적응형 학문 유기체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대학에서 학생이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강의 계획이나 학업 상담이 학생들의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루프를 통해 끊임없이 조정됩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학생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시간표가 스스로 최적화되고 추천 도서 목록은 새로운 연구 논문이 나올 때마다 매일 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죠. 어떤 학생의 특정 과목 이해도가 뒤처지는 게 감지되면 교육 과정이 그 학생만을 위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정말 1:1 맞춤 교육이네요. 그럼 교수님들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겠네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의 설계자가 되는 거죠. 학습의 설계자. 네, 데이터를 관리하고 AI 모델을 미세 조정하며 학생들에게 기계가 내놓은 답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평가 방식도 AI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AI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거고요. 이 새로운 대학이 다가올 AI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살펴본 이 아이디어들은 AI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인프라, 직업, 건강, 창의성을 재구성하는 진정한 협업 파트너가 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드네요.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AI로 무엇을 만들까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에이전트를 위한 시스템과 극도로 개인화된 세상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의 공유된 경험이나 공동의 목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견의 즐거움을 최적화라는 이름 아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개인을 위한 완벽한 세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